서울 근교 소박한 한옥마을인 가평의 오래된 나무집에 살고 있는 32세의 여성. 이수진은 남편 김민호와 결혼한 지 5년 차였다. 그녀는 가족과 집에 헌신하는 평범한 주부였다. 6개월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시아버지 김영호를 함께 살도록 초대했다. 오래된 한옥의 나무 바닥은 수진이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집의 영혼이 그녀와 대화하는 듯했다. 영호 씨는 63세로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넘기며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를 즐겨 입었다. 그의 침착하고 깊은 목소리는 늘 신뢰를 주었고 가끔 스미는 다정한 미소는 수진의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 최근 남편 민호의 출장 일정이 잦아지면서 수진과 영호 씨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늘어났다. 민호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수진은 그의 피곤하다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그 허전함 속에서 영호 씨의 존재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더운 여름 저녁, 수진은 얇은 끝나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흰색면 소재로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었고 발가락이 드러난 슬리퍼 대신 집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걸 좋아했다. 나무 바닥의 시원한 촉감이 피부에 닿자 기분이 좋았다. 그날 밤 영호 씨가 목욕을 마치고 흰색 목욕 가운을 두른 채 거실을 지나가다 그를 마주쳤다. 그는 고급 이발소에서 맡을 법한 클래식한 콜로니아 향과 깨끗한 비누 냄새를 풍겼다. 그의 몸에서 올라오는 김은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했다. 그 음성이 등 뒤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을 주자 수진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음 날 민호가 4일간의 출장길에 올랐다. 문 앞에서 그를 배웅한 뒤 돌아서자 영호 씨가 계단 머리에서 멋지게 다려진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고 서 있었다. 발밑에는 어제 광을 낸 듯 빛나는 가죽 구두가 놓여 있었다.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게 맡겨진 거야, 수진아. 그 말의 울림이 수진의 마음 깊은 곳에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영호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수진은 그 옆 소파에 앉았다. 가벼운 대화가 오갔지만 텔레비전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낮과는 전혀 다른 묘하게 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의 어깨 위로 살짝 내려온 원피스 끈이 미처 바로잡히지 않은 채였다. 갑자기 영호 씨가 물었다. 민호와 결혼해서 행복하니? 수진아.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솔직히 민호에 대한 감정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네, 아버님, 행복해요. 거짓말이었다. 영호 씨는 그녀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그래. 하고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천천히 수진의 어깨에 닿았다. 얇은 원피스 위로 전해지는 따뜻한 손길이 온몸에 퍼져갔다. 피곤해 보여. 어깨 좀 풀어줄까? 불안한 심장을 숨기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밤은 고요했고 영호 씨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10년 넘게 남편 외의 남자가 만지지 않은 그녀의 몸은 낯선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근육이 많이 뭉쳤네. 그가 목 근처를 살짝 눌렀을 때 수진은 숨을 삼켰다. 괜찮니? 낮고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가 바뀐 공기를 증명했다. 그의 손은 등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고 수진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끼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숨은 점점 가빠지고 손길은 점점 느려졌다. 갑자기 그는 일어나며 미안하네.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네 이라며 급히 나갔다. 수진은 소파에 홀로 남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려던 걸까?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위험하고 금기된 각성이었다. 다음 날 집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진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깨어났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침대에서 뒹굴었다. 결국 편안한 리넨 바지와 흰 티셔츠,
자연스러운 올림머리로 차려입었다. 최대한 무심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영호 씨는 신문 뒤에 얼굴을 숨겼고 수지는 차를 접기만 했다. 대화는 시시하고 무미건조했다. 어젯밤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억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하루 종일 이상한 침묵이 이어졌다. 영호 씨는 자주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고 점심 이후에는 여러 차례 화장실을 다녀갔다. 그 순간만큼은 무심코 넘겼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여전히 그 밤의 손길과 낮은 목소리, 그리고 갑작스런 긴장이 떠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조용히 마친 후 수진은 설거지를 하며 침묵을 깨기로 마음먹었다. 좁은 주방에서 나란히 일하는 동안 영호 씨의 존재감과 향기,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그는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가장 높은 선반에 올리려 몸을 숙였고 그의 단단한 가슴이 수진의 등과 맞닿았다. 얇은 티셔츠가 거의 아무런 장벽이 되지 못했다. 갑작스런 접촉에 수진은 몸이 굳었다. 속이 떨렸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미안하네, 수진아.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수진이 물러나길 기다렸지만 그녀는 그에게 몸을 돌렸다. 얼굴이 몇 센티미터 차이로 가까웠다. 그의 눈 속에는 깊은 피로가 선명히 보였다. 두 눈이 맞닿자 말없이 침묵만 흘렀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가빠진 호흡만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밤과 같은 욕망의 반짝임과 함께 고통과 무력함이 공존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볼에 닿으려는 듯 했으나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찡그린 얼굴엔 고통이 가득했다. 무언가를 참으려는 듯 손을 거두고는 미안하네 왜라며 급히 부엌을 나가 화장실로 달려갔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몇 분 후 영호 씨가 얼굴이 창백한 채 돌아왔지만 다시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화장실에 가야 했다. 수지는 걱정이 밀려왔다. 민호가 떠난 지 3일째.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는 점점 짙어졌다. 수지는 이제 영호 씨에게서 설렘 대신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만을 보았다. 그와의 위험했던 순간들은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긴 소매의 순면 잠옷을 입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건강이 걱정되시는 거죠? 그의 눈이 텔레비전에서 그녀에게로 향했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백이 시작되었다. 사실 얼마 전 병원에 갔었네. 당뇨병이라 하더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무거웠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네. 수지는 숨이 막혔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민호에게 짐이 될까 봐 혼자 감당할 줄 알았다네 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이 하나로 녹아내렸다. 금기된 욕망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과 가족애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위험한 선을 넘지 않은 채 새로운 깊이로 이어졌다. 다음 날 수지는 작은 문구점에서 건강 기록용 노트를 샀다. 매일 아버지의 혈당과 혈압, 약 복용 시간, 식사 등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 이 노트는 두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 씨도 수진에게 작은 메모를 남기며 웃음을 띄었다. 오늘은 기분이 좋네. 수진이 내가 만든 전복죽이 정말 맛있었어. 수진도 답장을 보냈다. 내일은 아버지 좋아하는 삼치구이 할게요. 그렇게 그들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저녁, 영호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15분,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걱정이 커져 문을 두드렸고 그의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들었다. 문 너머로 힘겹게 수진아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주저없이 문을 열었을 때 영호 씨는 변기 위에 앉아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고통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수지는 서둘러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요폐, 즉 방광이 꽉 차도 신경 손상 때문에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즉시 카테터를 삽입하지 않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에 수지는 긴장했다. 수시간 후 1200ml의 소변이 배출되었다는 간호사의 말에 안도했지만 치료는 이제 시작이었다. 영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고 그의 얼굴과 몸짓은 무력함과 수치심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아버지, 제가 꼭 도울게요. 그렇게 시작된 3개월간의 투병 생활은 수진에게도 커다란 도전이었다. 매일 카테터 관리를 하고 혈당을 체크하며 병원에 다녔다. 수진은 간호사 동영상도 보며 공부했고 영호 씨도 그녀의 노력에 힘입어 점차 회복의 빛을 보았다. 3개월 후 의사는 놀랍게도 방광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테터도 임시로 제거하고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생긴 것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호 씨는 말했다. 수진아,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구나. 민호가 귀가했을 때 아버지의 회복에 놀라며 수진에게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 밤, 민호와 수진의 사이에도 얼음이 녹았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영호 씨의 방을 청소하다 건강기록 노트를 발견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낯선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어제 일은 사고가 아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 수지는 그 의미를 해석하려 애쓰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가평의 조용한 한옥집,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들던 순간이었다. 수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시지를 수십 번이고 되뇌었다. 어제 일은 사고가 아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누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걸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흘렀다. 그날 밤 수지는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얇은 실크 소재의 잠옷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오싹하게 느껴졌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무심한 듯 가볍게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영호 아버지, 무슨 비밀을 감추고 계신 거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영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작은 탁자에 놓인 차를 마셨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애처로웠지만 수진이 발견한 메모에 대한 질문은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그가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진아, 이 집에는 말 못할 일이 숨어있단다. 수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이죠? 아버지, 옛날부터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는 무언가가 있었지.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날 밤, 그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다. 수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숨겨진 비밀이라니 마치 드라마 같네요. 아버지, 혹시 이 집에 도깨비라도 살고 계신 건가요? 그럼 저도 도깨비 신부가 되는 건가요? 장난기 어린 말투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영호 씨도 웃으며 답했다. 하하, 그건 아니고 하지만 오래된 영혼들이 이 집을 지키는 건 사실이지. 그날 오후 수지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이웃 주민인 박지훈 씨를 만났다. 그는 마을에서 나름 정보통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그에게 집과 관련된 오래된 소문을 물었다. 가평 마을 오래된 집들 가운데 몇몇은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훈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예전에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여러 사람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밤에 울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린다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호 아버지와 관련이 있나요? 지훈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도 그분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조심해야 할 문제죠. 마을 사람들도 감히 말하기 힘든 이야기니까요.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숨겨진 비밀, 사고가 아닌 사건,
그리고 영호 아버지. 뭔가 커다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날 밤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영호 씨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독특한 콜로니아 향을 풍기며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내게 주는 사랑과 관심이 나를 살게 하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어떤 진실은 너무 위험해서 드러나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단다. 유수진은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두려워도 함께 할 거예요. 그 진실이 무엇이든 문득 창밖에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함께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귓가에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영호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순간 집안의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이며 균열이 가는 듯한 소리가 퍼져나갔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의 몸은 차가운 전율에 휩싸였다. 그녀가 마주할 다음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은 가족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 것인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평의 한옥마을. 이수진은 집 안 가득 퍼진 긴장감에 숨을 죽였다. 영호 씨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과 창밖에 스친 그림자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심었다. 그날 밤, 수진은 다시 그 낡은 건강 기록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어제 일은 사고가 아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수진의 손가락이 조심스레 글씨를 더듬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이 더 이상 단순한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집 안 깊숙이 숨겨진 비밀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다음 날 수진은 마을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바로 이 집과 관련된 옛 신문 기사와 기록이었다. 도서관 사서인 김혜진 씨는 오래된 신문 더미를 들춰보며 말했다. 가평에는 오래된 사건들이 많죠. 30년 전 이 마을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혜진 씨가 건넨 신문에는 당시 사고 현장의 사진과 함께 가평 한옥집 미스터리,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고 당시 집주인 가족이 갑작스런 불행을 겪었고 이후로도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수진은 문득 영호 씨가 말했던 진실이 이 사건과 연관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노트를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 말겠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영호 씨와 마주쳤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그날 밤 사고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영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단다. 그 집에는 오래된 원한과 비밀이 얽혀 있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상한 일들도 그 때문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진실을 파헤치려 할수록 위험은 커진단다.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은 누군가의 숨결을 느꼈다. 그리고 멀리서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구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오래된 나무 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집 안을 휘감으며 촛불을 껐다. 수진과 영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고 이 집이 숨기고 있던 어두운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려 했지만 그 순간 문틈 사이로 검은 손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둠을 응시했다. 가평의 한옥집에 감춰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수진과 영호 씨는 그 미스터리를 무사히 풀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다. 가평의 어두운 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틈 사이로 스며든 검은 손을 뿌리치고 문을 세게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 안 깊숙이 숨겨진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김영호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그윽한 눈동자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아버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집에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에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과거와 얽힌 저주 같은 거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날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었단다. 수진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우리가 겪은 이상한 일들, 아버지의 건강 문제도 이와 연관이 있나요?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위험은 커져. 조심해야 해. 그때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문득 느껴지는 차가운 숨결. 수진은 몸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해요. 하지만 영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을 떠난다면 우리 가족의 비밀도 함께 묻힐 거야. 진실을 밝혀야 해.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낮게 웃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김영호 씨, 그리고 이수진 씨의. 수진은 놀라면서도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몰랐던 진실을 알려주러 왔지요. 영호 씨가 일어서려 하자 남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남자는 미소 지으며 뒤돌아섰다. 그럼 다음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러나 수진과 영호 씨는 알 수 있었다. 이 평화는 잠시일 뿐이며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비밀과 위험이 교차하는 가평의 낡은 한옥집. 그 안에 숨겨진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가평의 새벽, 창밖으로 희미한 안개가 내려앉았다. 이수진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낯선 남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 마을의 오래된 비밀을 지키는 자라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은 긴 검은 머리를 빗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얇은 실크 소재의 화이트 홈웨어가 몸에 부드럽게 감겼다. 은은한 향수가 주변에 퍼지자 잠시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날 아침 수진은 영호 씨를 조심스레 깨웠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한층 수척해졌고 눈동자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씨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비가 됐구나.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오래된 문서와 사진들을 뒤지며 집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수진 씨. 도서관 사서 김혜진이 내민 낡은 사진 한 장에는
지금의 한옥집과 닮은 집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70년 가평 비극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말하자면 그 집에서는 몇몇 사람이 불가사의하게 사라졌고 마을에서는 저주받은 집이라 불렸어요.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고 수지는 갑자기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다. 마치 저희 집이 도깨비 드라마 촬영장 같네요. 도깨비 신부 구하려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혜진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도깨비 신부 되면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나 두 사람의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한번 긴장이 감돌았다. 수지는 야은 실크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영호 씨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비밀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갑자기 집안 불빛이 깜빡이며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바람 소리와 함께 먼 곳에서 울리는 듯한 아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집에 진짜 무언가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이 집과 마을의 운명을 바꿀 기회일지도 몰라.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몸을 굳히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가평의 낡은 한옥에서 펼쳐질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다.